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금요일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100% 공감합니다. 네. JB가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 아침. 그죠? 네. 그리고요. 네, 가시죠 바로. 그래요? 오늘은 짧네. 네. AS타인 것이죠. 네,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는 동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양국이 흔쾌히 합의가 됐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등 현안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보도가 나오자 일본의 마스노 히로카츠 관방장관은 기시다 총리의 뉴욕 방문 일정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현 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혼선이 좀 있긴 있었는데 만나긴 만난다는 거죠, JB. 거의 기정사실로 다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러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초점은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이제 당선자겠죠. 네. 그 특사로 일본을 다녀온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후 김포 하네다 공항 노선이 재개가 되고 머지않아 한일 간의 방문객 수가 급속도로 확장될 것이고 또 비자 면제의 정상화로 복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측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럼 뭔가 지금 천기를 들은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천기 누설하신 건가요, 살짝? 그러니까 자 혹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현재 조율되고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의 일부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일본에 내놓을 카드는 뭐냐?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지금까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내놓으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건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냐라고 돼버리면 문제가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짚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채택을 해서 일본 측에 그 입장을 다시 견제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가장 뜨거운 현안이 이 문제는 비껴가고 요거는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남겨놓고 다른 걸 지금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이냐. 요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다른 건 또 무엇이냐. 이것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수님이 설마 뭘 또 퍼주려는 건 아니겠죠? 라고 했는데 사실 외교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뿐 아니라 이제 받는 것도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네.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모두 어차피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양자회담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만난다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인 합의 없이 그냥 얼굴 보고 이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상회담은 30분을 만나든 3시간을 만나든 사실 합의 내용은 미리 조율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네.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그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한 대목 들어보시죠.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정치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을 두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측면. 먼저 어떤 측면이죠? 정치적 측면부터 한번 보죠. 한동훈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차기 지도자 후보로 올려놓고 있는데도 이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빼달라는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큰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뭐 이제는 나온다 수준도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차기 잠룡으로 다 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이걸 그 전제로 해서 한번 그럼 다음 질문을 던져보죠. 그럼 정치적으로 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적으로 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정치적 체급이 높은 사람을 치받는 거죠. 오. 자, 그래서 성공하면 정치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자기보다 정책 체급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치받을 대상은 아니죠. 아,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 남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것이죠. 아, 야당 대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서 정치적 시련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탄핵을 하겠다면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왠지 저에겐 자꾸 그것이 고맙게 임하겠다. 이런 뜻으로 자꾸 들리거든요. 이게 아마 저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정치권에서 때릴수록 커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지금 정치적인 측면을 짚어주셨고 다른 측면은 어떤 겁니까? 사법적 측면인데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도전은 사법적 성과가 뒷받침돼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분이 뭐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자, 이 사법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표 유죄 입증일 겁니다. 유죄를 끌어내는 것이겠죠. 관련해서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그 조금 전 그 발언에서 이런 말도 했었어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성과는 한동훈 장관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찰은 법무부 산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검찰이 수사 성과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의 갈래 가운데 흘러간 옛노래에 해당되는 것들, 다시 말해서 대선 때 쟁점이 됐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이 직접 맡아서 하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많이 회다지지 않은 쌍방울 관련 수사입니다. 두 번째, 검찰이 쌍방울 관련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검찰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불기소 결정문이 어제 갑자기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자문계약 등에 관여한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서 공소시효안에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히면서도 변호사비 대납은 없었다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은 그 불기소 결정문입니다. 오히려 변호사비 대납 정황을 여러 개 적어놓은 뒤에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문에. 네. 이게 흘러나왔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 내용이 공개됐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 검찰이 지금 직접 핸들링하고 있는 쌍방울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이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 칼끝은 무딘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날이 바짝 서 있는 건가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근데 그 전에 그 조홍천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조홍천 의원이 이게 지금 수원지검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팀이 보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엄청난 규모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죠. 네. 검찰이 상당히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지금 정치적인 측면을 짚어주실 때 번뜩 생각이 난 게 윤석열 대통령을 치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롤모델 할 수 있는 대상은 맞는 거죠?
롤모델. 가는 길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네, 그렇기는 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치받았던 대상은 여권이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치받는 대상은 야권이라는 차이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696님, 지금 이 행태는 공직자로서는 조금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뭐 이런 촌철 남겨주셨고요. 적토마님은 근데 검찰총장은 없나요? 법무부 장관이 너무 전면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임명장 못 받았죠, 아직. 곧 받으실 것 같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앞서서 나올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기획재정부 이 세수 추계,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 세수 추계가 계속 틀렸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당초 세수 추계보다 25조 4천억 세금이 더 거쳤거든요. 그래서 오차율이 9.5%였고 작년 2021년에는 61조 3천억이 더 거쳤어요. 애초 예상치보다. 그래서 오차율이 21.7%에 달했다. 뭐 이런 건데 네. 한마디로 실제 들어올 세금보다 훨씬 적게 예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서 그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세금별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이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상호 그 영향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독립 요인으로만 분석을 했고 모형상 개수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특별한 사유 없이 해마다 바뀌는데도 그 이유를 검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았고 보정하지 않았고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바뀌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세수추계가 엉터리였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문적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겠는데요. 네. 짚어야 될 건 따로 있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뭐죠? 볼 땐 감사원의 이런 지적은 맞는 지적일 수는 있지만 반쪽짜리일 수도 있다. 반쪽짜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원이 밝힌 거 뭡니까? 잘못된 계산 시간입니까?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잘못된 계산식을 쓴 이유가 뭐냐 이것까지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총괄적인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만 세수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선 의도보다는 뭔가 부실, 무능의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지점에서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니 행정고시 합격하고 부처 배치될 때 성적이 가장 좋은 합격생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재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수 추계는 나라 살림 규모를 정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기초로서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적 표현을 쓴다면 첫 단추에 해당이 되는 건데 네. 그런데도 기재부 수뇌부가 수년째 첫 단추를 잘못 깨는 우를 범하면서 무능하다는 욕을 자초한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오히려 무능이라는 측면보다는 의도적인 측면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식적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세수를 적게 추계했다가 많이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세수를 높게 잡았는데 펑크가 나면 이거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가 되죠. 그렇죠. 게다가 기재부의 금고지기 본성상 이 지출 항목 칼질 욕구가 항상적으로 발동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기재부가. 네. 그러려면 칼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돈 없어.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세수를 적게 추계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또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는 아이에게 자꾸 떡을 주면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에 아예 줄 떡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자 하는 이 의도. 이것이 결국은 세수 추계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주된 요인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네, 투더리 스머프님이 한마디로 일을 똑바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계산식 때문이냐 의도가 있는 거냐 지금 이걸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커피체리님도 기재부의 실수냐 고의냐 이게 중요합니다 해주셨고 김경주님
기재부에 계산기 하나 넣어드려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사실 이거는 또 전문적인 영역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유튜브 연장방송에 나오는 우석진 교수가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SNS에 많은 글을 올리셨던데 다음 주 한번 경제는 김우빈 시간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갈 텐데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모두 496억 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새로운 영빈관을 짓겠다며 800억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년 동안으로 내년에만 497억 4천여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네, 어제 이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짚어볼 게 두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도대체 언제까지 돈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대통령실 이전비가 496억에다가 다른 부처 예산을 끌어와서 추가로 쓴 돈이 300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빈관 건설 비용은 이걸 합친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관련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해버리면 영빈관 안 짓겠다는 얘기를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오호.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어디에 짓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용산 대통령실 인근이라고만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죠. 안 밝히고 있다는 거. 아직은 안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주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시계를 거꾸로 앞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 이전 때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한미군 잔류기지 반환 이 문제 있었고 드래곤힐 호텔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달 뉴스를 뒤져보면은 이 드래곤힐 호텔 부지 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드래곤힐 호텔 부지 반환 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지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다른 호텔을 그렇죠. 네. 관련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3천억 이상이 든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바로 그 지점인데 이게 또 그 878억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어디에 짓느냐? 이게 혹시 주한미군 시설과 연결이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 또 주한미군의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문제고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비용은 또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근이라고 하는 표현 갖고는 성립되는 얘기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체크하고 검토가 돼야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촌철들 반응이 지금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신우님, 세금, 내 세금 어디로? 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고 김루님은 공공기업 건물은 매각하고 영빈관은 새로 짓는다고요? 임대료 내고 컨벤션 센터 사용하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네. 슈슈님 영빈관 800억은 좀 못 참겠습니다. 임기 몇 개월 동안 이전 비용으로 도대체 얼마를 쓰시는 겁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5696님이랑 통영비진도님이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이 뉴스 듣자마자 또 하나의 가정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때 청와대에 계속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자꾸 이전 비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이전 비용만 이전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장을 하던데요. 네. 아주 간단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그냥 있었으면 발생 안 할 비용을 이전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어렵게 따집니까?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관저 그 리모델링 공사 비용도 그렇고 영빈관 건립 비용도 그렇고 이거 지출 안 해도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계속 그거는 이사 비용이 아니라 그러죠. 이전 비용이 아니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개방한 뒤에 내외빈 행사를 국방 컨벤션 센터 등에서 열었지만 국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신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국격.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청와대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인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불효불급한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 출근길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